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일하러 이 두 분이 나오셨어요.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쉬는 날이신가요? 두 분 다? 네, 오늘 쉬었습니다. 네, 네, 집에서 뭐 나오신 거예요? 네. 네, 슬리퍼 신고? 신발 다 신고 신발 다 신고? 네. 근데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낮에는. 네. 오늘 거의 여름 날씨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두 분의 모습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앞서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이천 화재 사건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이 김한 기자는 노동 관련 기사도 자주 쓰셨고 출장도 가셔서 이제 노동자들 현황 어제 사고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 그 98년도에 이천에서 냉동 창고에서 똑같은 화재가 났었는데 그렇죠, 네. 그 08년도죠. 08년도 기사들 읽어보니까 사실 지금 기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완전히 똑같고 그 08년도 기사를 쓸 때는 또 무슨 얘기들을 했었냐면 98년도에 부산 서구의 냉동 창고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이랑 너무 똑같다. 08년도의 상황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20년의 상황인데 사실 똑같아요. 우레탄 발포하다가 유증기가 났고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피로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면 거의 판박이 같은 일인데 시간으로 따져도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산업 현장이 그렇다는 건 진짜 좀 참담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또 10년 뒤에도 같은 얘기하고 있을까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준우 변호사도 이 노동 분야에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안 고쳐지는 걸까요? 결국은 법 문제입니까? 큰 틀에서 보면 최근 몇 년간 산재법은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산업재해를 당해도 또 너무 엄벌을 하니까 기업에서 쉬쉬해가지고 신고되지 않은 산업재해가 많고 아니면 산업재해법의 적용 범위에서 좀 벗어나는 분들이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포섭 범위는 좀 좁아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고가 터지고 나서의 문제고 사고가 이제 나지 않게 하려면 다른 다양한 규제들이 좀 필요한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김민숙 대표님 인터뷰도 했지만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는 게 있고 그걸 이제 넘어서서 결국은 이거를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다치느냐, 누가 책임지느냐, 혹은 책임 경중이 어떻게 되느냐를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법 현실이 그렇게 좀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방역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는데 감염병은 말하자면 빈부에 가리지 않고 많이 이제 보편적인데 산업재해는 사실은 특정한 계층, 특정한 산업군, 직군에서만 이렇게 산별적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걸 근절하지 못하면 방역 모범 국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졌다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이천 냉동 창고 화재 때 처벌이 어떻게 됐냐면 책임자들은 다 빠져나왔고 벌금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 당시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보면 2009년부터 1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된 6,144건 중에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나오는 경우는 0.57%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법이 있어도 사실 제대로 실효성 있는 처벌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작년에도 발표를 했었지만 노동자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균적으로 부과되는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부과되는 벌금이 한 4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노동자의 목숨값이 400만 원이냐 이런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었는데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야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어떤 수칙이라든지 안전 보호의 문제가 좀 지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재 얘기하면서 저희들도 과거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국이 대표적이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 이것을 제정을 해서 기업에게 책임을 강하게 물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국회나 정부 당국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기업에서도 이걸 굉장히 세게 로비를 하겠죠.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했고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광범위한 입법 예가 아니다라는 반론을 이제
뭐랄까 디딤돌 삼아서 계속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혹은 빨리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21대 국회에서 네. 좀 이 부분 가지고 좀 관심 있게 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의 목숨값이 수백만 원인 나라가 선진국이 될 리는 만무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담대담에서 많이 다뤘던 이슈, N번방 이슈. 왜냐하면 김한 기자가 처음으로 보도를 해서 단독으로 세상에 알려진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였죠. 그리고 어제 드디어 N번방 재발 방지법 일련의 여러 가지 법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김한 기자한테 일단 소감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제 법 내용들 보시면 좀 만족스러웠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법 내용은 여성계나 이런 쪽에서 수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네. 이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12월 달에 국회 청원이 됐을 때 그렇죠. 빠졌던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포함이 돼서 네. 통과가 돼서 뭐 내용적으로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여성인권 운동을 오래 해온 한 변호사가 현장을 지켜보면서 몇 번 입을 틀어 막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놀라웠다라는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걸 봤는데요. 저도 뭐 사실 이제 저희 보도하고 뭐 청원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도 상황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사실 어제 이제 법안이 뭐 국회의원이 또 전원 찬성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 역시 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공론화해온 그 젊은 여성들 그리고 청원했던 사람들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K모 의원 한 분이 반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K모 의원이 누군지는 말을 못합니까? 아니요. 어차피 박상도 의원이 반대한 걸로 반대 표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 들어간 법안도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되는 걸 너무 많이 겪으니까 이렇게 당연한 내용들이 들어가면은 어머나 이게 통과가 됐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 김주희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법으로 따지면 한 4가지 정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형법이 바뀌었고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바뀌었고 아동 청소년 보호 아청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법이 바뀌었고 이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 바뀌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일단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13세 미만으로 그동안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가늠이나 추행이 있었을 경우에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이제 처벌받도록 하는 게 의제강간이라는 규정인데요. 이게 각국마다 좀 나라별로 그 규율이 좀 다릅니다. 근데 나이도 다르고. 네, 우리는 13세인데 보통 미국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16세, 17세 정도에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중학생 이하까지는 조금 더 보호를 강하게 하고 그 이상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좀 권리나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50년대 형법을 만들면서 일본에서 있었던 13세를 그냥 따라온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전혀 상향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성폭력 피해를 중학생들이 당했을 경우에 그들도 뭐 자기 결정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가해자가 주장을 하면서 이게 좀 처벌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기됐던 건데 그 16세로 좀 상향이 된 것이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인 거고요. 두 번째로 불법 착취 동영상 착취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동안은 뭐 제작, 뭐 배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소지, 저장 그리고 구입 그리고 시청까지도 모두 이제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청법에서는 이제 성매매 대상이 된 그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 그동안 대상 아동 청소년이라고 해서 피해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불명료하게 했는데 이들에게 피해자 규정을 정확히 좀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특수강간 예비 음모죄를 신설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해석에 의해서 좀 정리됐던 스스로 동의하에서 촬영했던 어떤 뭐 성행위가 포함된 영상인데 그거를 타인이 배포했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한 부분. 그래서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해석에 의존했어야 됐던 부분들 그리고 현실과 법이 맞지 않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 뭐 성착취물, 뭐 소지, 저장, 뭐 시청 등등은
뭐 1년 이하인가요? 주로 이하 뭐 3천만 원 이하 이런 식의 네, 3년 이하로 주로 돼 3년 있는데. 이하, 네. 그런데 협박이나 강요 같은 경우는 이상으로 해놨더라고요. 1년 이상, 뭐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이것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리진 못했습니다만 네네. 여태까지 중에서 그동안에 뭐 어떤 범죄 같은 경우는 징역과 벌금이 둘 다 가능했는데 뭐 징역형만 네네. 한다던가 아니면 전반적인 형량이 좀 상향돼서 강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뭐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양산된 상황에서 생겨난 입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동일한 범죄가 좀 반복되지 않을 수 있고 네.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입법이 어제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 법이 통과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N번방 피해자들은 그 법의 적용이 안 되는. 이제 네. 시청했던 뭐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기 좀 어렵다든가 네. 뭐 이제 법에 이제 소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대부분의 법들이 아마 지금 그 청와대로 넘어가서 공포하는데 한 뭐 15일 정도 걸릴 겁니다. 15일 후부터는 다 처벌이 될 거고요. 아마 아청법만 6개월 정도의 시행 시기가 좀 뒤로 밀려 있는 그 정도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앞으로는 뭐 이 법에 의해서 그동안 좀 공백이었던 부분들이 많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디지털 성범죄 근거지가 이제 국내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서, 그러니까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추적하기 어렵다 하는 게 해외 사업자를 두고 이 메신저 기업들 추적하기도 어렵고 거기서 협조를 못 해주면은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 사실 근본적으로 이 부분 좀 고쳐야 되지 않나요? 21대 국회에서? 근데 그 이제 해외 서버를 두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부분이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예. 뭐 극단적인 방법은 이제 중국처럼 예를 들어 뭐 중국에서는 페이스북이 접속이 안 되든가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렇게까지 해서 통신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방식까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네. 결국은 국제적인 공조 체계와 좀 입법 뭐 조약 형태든가 이런 식으로 좀 변화되는 질서들을 좀 형성해야 되는 책임이 각국에게 모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20년 전에 유엔이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를 국제적으로 채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디지털 인신매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당시에는 없었죠.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글로벌 플랫폼들에서 벌어지는 이런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성착취 영상을 찍는 게 비단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벌어진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디지털 인신매매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법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건드리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명분 뒤에서 사업자들이 숨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인신매매라고 불리는 그 국제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한 좀 공동 대응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이 법을 주도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좀 해볼 수 있는 제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제적인 공조가 가능한 영역, 왜냐면은 그 개별 국가의 어떤 이런 문제 권리랄까, 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인신매매 이런 것들은 정말 가장 상위에 있는 가치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적인 법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 얘기를 해볼까요? 좀 다른 이슈인데요.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심폐소생 도중에 숨진 환자의 모습을 영상에 올렸고 또 환자의 신체가 일부 노출이 된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 나온 거 보셨죠? 네. 충주 뭐 건대병원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있던 교수가 이제 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제 올렸다가 이제 다 내렸던 사건인 것 같은데요. 뭐 영상은 다 내렸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보도된 자료만 보고도 굉장히 좀 놀랐고요. 기본적으로 의료법에서는 정보 누설 금지라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를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의료와 진료 과정에서 체득한 정보를 함부로 이제 누설하면 안 되는데 일단 의료법 위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만 그와 관련돼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좀 민사상 책임도 아마 이 의사분이 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브이로그 뭐 유튜브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좀 조회수나 뭐 이런 것들에 좀 천착하다 보니까 좀 과도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제자들을 위해서 교육 목적으로 올린 영상이다. 환자 동의를 얻어 촬영했고 모자이크 처리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김한 기자, 이 해명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뭐 교수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정도의 문제에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목적으로 이거를 이제 촬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의대 차원에서. 근데 그렇다면 그거를 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네. 유튜브는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거기까지 동의한 건 아닐 거라는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이 유튜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좀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게 특정 직업군들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의료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기자들도 사실 그럴 수 있고 뭐 정보를 다루는 직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짜뉴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이게 동의의 범위가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 동의를 얻었다라고 해서 모든 데 무분별하게 공공연하게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 채널의 압수수색 건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검찰들 뭐 41시간인가 대치하다가 그냥 갔다고 하는데 4114번님 이번 주에 채널A 압수수색 건도 굉장히 이슈였는데 기자님과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채널A랑 이제 MBC에도 뭐 영장이 청구가 압수수색. 됐는데 MBC 거는 법원에서 기각을 했고 네네. 채널A에서는 받아줬는데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강제 수사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죠. 네. 그래서 뭐 단순히 어떤 걸 보도했다는 것만으로 이제 한 거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렇다고 뭐 완전히 치외법권이고 모든 것이 사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공간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협박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선을 넘은 취재윤리라고 저촉됐다는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민은 그런 건 좀 있을 겁니다. 이게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다 보면 또 정보 보고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그 컴퓨터나 서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험 부담이나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또 이슈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럴 때는 특히 채널A 같은 경우 이 사건에서 취재윤리 위반이 있었다고 본인들이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A에서는 사실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기 전에 좀 진상조사위원회를 발표하고 필요한 정보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좀 제출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것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자인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좀 뭐 검찰이 왜 이제서야 또 영장을 쳤을까라는 것도 좀 사실 의문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A의 좀 선제적 대응이랄까 이런 게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측에서는 일부 내용만 건네받고 돌아갔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지명숙 님이 저 대신 인사 주셨어요. 휴일도 쉬지 않고 나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